푸른 불빛의 나라. 1장. 떠날 용기. 서연은 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머릿속은 언제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더 잘하고 싶었고 더 빛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호락호락 놓아주지 않았다. 회사에선 실수 하나로 며칠을 괴로워했고 거울 속 자신의 평범한 얼굴 앞에선 매일같이 작아졌다. 멋진 연애, 영화 같은 모험을 꿈꾸던 시절은 멀어져 갔다. 어린 시절엔 그렇게도 많았던 상상력과 공상은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부스러기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저 나아갔다. 큰 기대도 큰 희망도 없이.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오랜 시간 빠듯한 월급을 쪼개가며 모았던 적금을 타게 된 것이다. 5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고 누군가에게는 클 그 금액 앞에서 서연은 오래도록 고민했다. 성형을 할까? 명품 가방을 하나 살까? 아니면 투자?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마음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아냐,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거야.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남은 예금 몇 푼을 챙겨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목적지는 팔라우. 누구도 추천하지 않았고 어디선가 스쳐본 이름 하나로 그녀가 스스로 고른 곳이었다. 도착 첫날 낯선 공기와 강한 햇살이 얼굴을 덮쳤다. 체크인한 숙소는 작고 소박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다음 날엔 자전거를 빌려 코로르 시내를 돌며 이국적인 카페, 박물관을 구경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예고편처럼 모든 게 싱그러웠다. 그리고 여행 3일차. 그녀는 카약과 스노클링 체험을 하며 바닷속 세상을 누비고 있었다.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서연은 마치 인어가 된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변 근처의 바다를 탐닉했다. 그녀를 싣고 왔던 보트 안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푸르고 신비한 바다 속에 매료된 그녀는 조금 더 자유롭게 느끼고 싶었다.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바다 위로 고개를 올려 내밀었다. 그런데 보트가 보이질 않았다. 갑자기 모든 기쁨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자리가 바뀌었나 싶어 일대를 다 둘러보며 헤엄쳤다. 역시 없었다. 보트가 사라졌다. 서연은 락아일랜드 바닷가 어디쯤에 혼자가 되었다. 서연을 태운 보트는 바닷가에 정박해 있었고 시간을 체크하고 서연이 돌아온 후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서연은 가방을 출발지에 둔 채 스노클링을 했었고 그 안엔 숙소 키, 여권, 현금 일부, 핸드폰까지 모두 들어 있었다.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다. 그녀는 마치 바닷가에 보트가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이 빠르게 헤엄쳐와 모래사장으로 올라왔다. 아무것도 없었다. 무섭고 두렵고 아무 생각이 안 나 멍하니 있다가 서연의 발길은 섬의 인적이 느껴지는 마을가로 향했고 그녀는 결국 마을 주변의 해변으로까지 다다르고서야 멈출 수 있었다. 바닷가엔 누구도 없었다. 모래사장은 마치 세계의 끝처럼 고요했고 파도는 일정한 리듬으로 그녀 곁을 스쳐갔다. 서연은 수영복 차림으로 낯선 이 땅에 서늘한 바다 바람을 느끼며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숙소 키, 여권, 지갑 모두 사라졌다. 이곳에서 그녀를 증명해줄 어떤 것도 돌아갈 길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푸른 바다는 그녀를 나락과도 같은 처참함으로 만들어줬다. 진짜 하나도 안 남았네. 말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금방 파도에 섞여 사라졌다. 모래는 생각보다 차갑고 습기 찼다. 등 뒤로 뻗은 온기가 순식간에 땅에 흡수되듯 빠져나갔고 얇은 수영복은 바닷바람을 막기엔 너무 약했다. 하지만 일어날 힘도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묘하게 멍하니 아무 감정도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별들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총총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물이었다. 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하늘 가장자리에서 유난히 밝은 빛 하나가 깜빡였다. 처음엔 별똥별인 줄 알았다. 서서히 움직이던 그 빛은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점점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꿔 바다 쪽으로 내려왔다. 뭐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것은 그대로였다. 높은 곳에서 서서히 낮은 궤도를 그리며
마치 누군가를 찾기라도 하듯 서연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무심결에 일어섰다. 조금 멍한 얼굴로 그 빛을 쫓아 몇 걸음 걸었다. 파도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더 선명해졌다. 이젠 별빛이라기보단 물속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푸르스름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색. 그 빛은 수면 바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파도 위를 타고 서연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속엔 무언가 형태가 있는 듯했다. 빛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바라봤다. 넋을 놓고 숨도 잊은 채.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흩날리고 조용한 밤바다엔 오직 파도 소리와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날카롭고 떨리는 소리. 스탑! 거기 위험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린 소년 하나가 해변 모래 위에서 손을 내젓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은 너무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소년은 그녀에게 뛰어오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서툰 영어로 말했다. 위험해. 페어리, 데인저러스, 죽음. 앳된 얼굴, 곱슬거리는 단발머리, 눈부시게 빛나는 눈동자의 소년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요정? 지금 그게 요정이라고? 믿기지 않는 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갈 수는 없었다. 무언가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소년은 뒤돌아 걸어가려 했고 이번엔 서연이 그를 붙잡았다. 저기 나. 갈 곳이 없어. 다 도둑 맞았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소년은 난처한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조심스레 손짓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다. 이제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그 소년의 순박한 눈빛에서 무언가 믿음을 느꼈던 걸까?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그의 뒤를 따랐다. 소년이 앞장서고 서연은 경계와 두려움을 안고 그의 뒤를 따라 걷는다. 울퉁불퉁한 길 끝에 다다르자 오래된 듯한 낡은 판자 움막집이 나왔다. 조잡한 외관과 달리 안은 의외로 넓고 각각의 방이 얇은 나무판으로 나뉘어 있었다. 해풍에 바랜 나무벽과 야자잎으로 엮은 지붕이 이국적인 인상을 풍겼다. 서연이 움막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분위기에 어깨가 움츠러든다. 그러나 내부는 의외로 넓고 정갈했다. 각자의 방이 나뉘어 있었고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었으며 오래된 나무 가구들이 단정히 놓여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그물과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었고 퀴퀴한 바닷내음이 코끝에 맴돌았다. 안쪽 창가 근처에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으로 얼굴이 반쯤 가려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허름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조용히 손에 든 작은 나이프로 나무를 조각하는 그의 팔과 어깨에는 단단한 근육이 선명했다. 로이야, 소년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형 같은 사람이야. 말은 별로 없어. 어설픈 영어였지만 서연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서연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가 가진 차가운 분위기와 동시에 이질적으로 맑고 신비로운 푸른 눈동자에 시선이 멎었다. 그 남자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엔 놀람보다는 의아함이 더 컸다. 관광객이 왜 여길? 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눈빛만이 대화를 대신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바깥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들어왔다. 바닷가의 작은 공장에서 막 퇴근한 듯 그들의 옷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만 얼굴엔 늘 그랬던 것처럼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소녀는 그들에게 서연을 소개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가방을 도둑 맞고 돈도 신분증도 돌아갈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이 섬에 도둑은 없는데?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로이를 흘끗 봤다. 로이 혹시 누군지 알아? 로이는 말없이 어깨만 으쓱였다. 곧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다. 허술한 식기 위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의 음식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첫 입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음식이죠? 맛은 없어도 정성은 있지. 할아버지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치만 이건 거의 벌칙 아냐? 서연이 속으로 중얼이며 억지로 삼켰다. 그녀의 얼굴을 본 할머니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음식이 입에 안 맞는구먼. 관광객은 역시 고급진 식당을 좋아하지. 서연은 입안에서 음식을 음미했다.
응, 보기보단 맛이 있어. 서연은 처음과 달리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다. 식탁 분위기는 유쾌하고 따뜻했다. 월트는 종알종알 말을 이어가고 할머니는 자주 웃었다. 그때 서연은 낯선 사람의 시선을 느꼈다. 서연에게 주는 시선의 감각을 쫓아가는 순간 그 앞에 로이가 정색을 하며 꾹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그녀, 내일 돌아가야 해. 식탁 위에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의 말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잠시간 정적이 흘렀다. 소년 월트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커다란 눈이 흔들리고 어깨가 축 처졌다. 식탁 위로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여행자한테는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방 하나 내줄 테니 쉬어. 힘들었을 테니까. 그날 밤 서연은 조그만 방에 누웠다. 나무로 만든 문은 삐걱거렸고 바닥은 거칠고 차가웠다. 오래된 담요는 낡은 냄새가 났지만 정성스레 개어져 있었다. 그렇게 서연은 처음으로 그 움막에서의 밤을 맞았다. 생각보다 깊은 잠에 빠졌고 눈을 떴을 땐 아침 햇살이 조심스럽게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는 로이와 월트가 없었다. 할머니는 웃으며 따뜻한 차와 구운 바나나를 내주었다. 서연은 어젯밤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자신은 지금 가진 게 없다. 돈도, 전화기도, 갈 곳도. 그렇다면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허겁지겁 그것들을 삼킨 후 해안가로 달려갔다. 해안가에서 막 작은 배에 오르려던 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같이 갈래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온몸으로 뜻을 전했다. 로이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월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로이에게 말했다. 형,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내 로이가 못마땅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만 소년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세 사람은 함께 바다로 나섰다. 서연은 아슬아슬하게 배에 오르려다 휘청이며 물에 빠질 뻔했고 소년이 놓쳤지만 로이가 재빨리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당겼다. 세 사람은 얕은 바다에서 좀 짙은 색이 나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노를 저어갔다. 수면 위로는 짙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고 물 아래는 수정처럼 맑은 바닷속이 들여다 보였다. 물고기떼가 유영하고 산호초가 햇빛에 반짝였다. 따스한 바람이 볼을 스쳤고 바다는 출렁이며 그녀의 마음까지 정화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팔라우의 진면목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 풍경에 빠졌다. 그러다 문득 맞은편에 앉은 로이와 눈이 마주쳤다.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 사이로 빛나는 그의 푸른 눈동자는 바다보다도 맑고 깊었다. 그는 또다시 아무 말 없이 낚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말없는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로이와 월트는 낚시에 집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요한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깊숙한 바닷속에서부터 푸른빛이 번쩍였다. 모두들 고기잡이에 집중하는 사이 푸른빛은 배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다. 조용히 다가오던 빛은 어느새 사람의 형체를 띠더니 그 존재는 요정으로 모습으로 바뀌었다. 벼랑간 순식간에 서연을 바닷속으로 끌어당겼다. 풍덩. 찬물이 온몸을 감쌌고 그녀는 깊은 바다 아래로 끌려갔다. 숨이 막혀오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순간 누군가 뒤따라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로이였다. 요정은 괴기스럽게 변하더니 로이를 향해 울부짖었다. 로이는 다급하게 손을 들어 무언가를 읊조렸고 그 순간 그의 주변에 따뜻한 빛이 퍼졌다. 빛은 요정을 밀어냈고 요정은 곧 물속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서연은 의식을 잃었다. 서연이 정신을 차린 곳은 움막집. 어젯밤 머물렀던 그곳이었다. 낮은 천장과 나무로 대충 엮은 듯한 지붕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게 꿈일까? 희미한 기억 속엔 바닷속에서 본 푸른 빛과 괴기스러운 요정, 그리고 로이. 그의 몸에서 빛이 났다. 분명히 인간이라면 가질 수 없는 찬란한 그러나 어쩐지 익숙한 빛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중얼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였다. 몸에 감긴 천의 촉감이 낯설게 느껴졌다. 옷이 바뀌어 있었다. 헐렁한 천 한 장으로 만든 듯한 원피스. 단순하고 투박했지만 그 얇은 천 사이로 실루엣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당혹스러움에 숨이 막혔다.
정신이 또렷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아득하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나서자 작은 식탁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고 유일하게 로이만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어른거렸다. 휘청이는 그녀를 할머니와 윌트가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그 순간 거칠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울렸다. 천만다행이지 뭐야. 처음 로이가 당신을 업고 왔을 때 거의 죽은 줄 알았어. 그렇게 창백한 얼굴은 처음 봐. 할머니의 말은 탄식 같았고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로이를 바라봤다. 그는 눈을 피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가 보내는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말하면 안 된다는 직감.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경고였다. 잠시 후 로이와 윌트는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그들을 따라 나섰다. 로이, 어제는 나중에 설명하지. 바다는 위험하니 따라오지 마. 하지만 안 돼. 그의 말은 단호했다. 죽을 뻔한 거 잊었어? 그 말에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춰섰다. 서연은 발끝에 부드럽게 닿는 모래를 느끼며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6장. 로이. 2. 물빛은 투명한 푸른색이었고 파도는 잔잔히 밀려들며 햇빛을 받아 수면 위에 보석처럼 반짝였다. 해변 옆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가 서 있었고 멀리엔 흰 새떼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이질적인 평화,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 그녀는 그 낯선 아름다움에 잠시 숨을 고르듯 서 있었다. 터덜. 서연은 천천히 움막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하루가 끝나는 소리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무거웠다. 집안은 적막했다. 모두가 바다로 나간 틈에 집엔 그녀 혼자였다. 서연은 식탁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무언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았다. 로이의 정체는 뭘까? 그가 뿜어낸 푸른 빛, 그리고 요정의 공격에서 자신을 구해낸 장면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도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손의 감촉은, 눈빛은 분명했다. 그것이 거짓일 리 없었다. 고개를 들어봐라. 허름한 주방. 할 수 있는 걸 하자. 생각이 길어지기 전 무언가라도 해야 했다. 서연은 남겨진 재료들을 모아 하나하나 손질하기 시작했다. 익숙지 않은 식재료와 환경, 조미료 하나 제대로 없었지만 그녀는 정성껏 그들의 식탁을 준비했다. 식사는 대화다. 말을 나누기 전 먼저 따뜻한 저녁을 전해주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붉은 기운이 번져가며 저 멀리 수평선을 따라 하늘이 주황빛으로 얼룩졌다. 마치 누군가 하늘을 찢고 물감을 들이부은 것처럼 이곳의 노을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때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로이와 월트가 돌아왔다. 그물 주머니에 담긴 생선이 묵직하게 흔들렸다. 오, 배고파. 이 음식 뭐예요? 윌트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응. 한국식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재료가 많지 않아서 맛있을지 모르겠네. 잠시 뒤 노부부도 돌아왔다. 할머니는 음식 냄새에 코를 찡그시며 반색했고 모두 둘러앉아 식탁에 앉았다. 조미료 하나 없는 음식이었지만 바닷소금과 약간의 후추로 간을 맞춘 그녀의 요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채워주는 맛이 났다. 단순했지만 깊은 온기가 느껴졌다. 모두가 그 맛에 흡족해하며 조용히 웃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로이,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순간 식탁 위에 있던 시선들이 그녀와 로이 사이를 번갈아 오갔다. 로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로이가 아가씨를 재빨리 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렇게 창백한 얼굴은 처음 봤어. 말끝에 실린 그 무게는 모두의 침묵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서연은 해안 근처의 야자숲을 거닐다가 멈춰 섰다. 바람에 실려오는 짠내와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멈춰서 로이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로이 씨, 그 불빛은 뭐고 그 요정? 아니, 괴물이요. 아니, 애초에 제가 본 게 다 뭐였나요? 뭐죠?
서연은 해안 근처의 야자숲을 거닐다가 멈춰섰다. 그녀는 멈춰서 로이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로이 씨, 그 불빛은 뭐고 그 요정은 아니 그 괴물은 뭐죠? 로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비밀로 해줘. 이곳 사람들에게도 당신에게도. 바닷가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그것은 한 번 사람을 선택하면 절대 놓치지 않아. 그것은 월트의 부모를 데려갔어.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네, 그게 대체 그 불빛은 뭐예요? 로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 혹시 전부터 강한 바다의 이끌림을 받아왔었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청 강하게 막. 그러진 않고. 다만 제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 떠나고 싶은 적은 많았죠. 그게 왜요? 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사람들의 강한 욕구를 좋아하지. 푸른 불빛이 윌트에게 나타났기에 그 옆에서 저지하고 있었던 건데. 욕구? 그래. 서연은 반문하다 생각한다. 나는 예전부터 때때로 외지의 어떤 곳에 있는 나를 꿈꿔왔고 가고 싶어 하긴 했어.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던 로이가 입을 열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그건 모르는 게 나아. 지금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돈이 마련되면 그걸 갖고 마닐라로 가. 거기서 대사관이란 곳에 가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구해줘서 고마웠어요. 로이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을 느낀 서연의 얼굴이 급히 빨개졌다. 서연은 다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로이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번졌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이곳 사람들의 옷까지 입고 있어서 그런지 낯선 환경이었지만 어제의 경험이 이곳에 조금은 익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무것도 없는 서연은 막막했지만 일단은 돈이 있어야 마닐라에 갈 수 있었다. 오늘은 어제 잡아온 소라와 물고기로 음식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 로이. 어젯밤 로이와의 대화를 곱씹던 그녀는 야릿한 설렘으로 맴돌았다. 로이의 정체도 푸른 불빛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녀는 돈이 마련되는 대로 이곳을 떠나면 되는 거였고 눈빛이 신비할 정도로 푸르고 아름다운 이 남자와도 다신 볼 일 없는 거였다. 뚝, 뚝. 조용한 집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로이와 윌트가 벌써 왔나? 돌아보는 순간 서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몸을 움츠렸다. 푸른 빛, 그것은 괴기스러운 불빛을 내뿜으며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서연은 그것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 그것은 기절한 서연을 들쳐 업고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빠르고 놀랍도록 높게 뛰어오르며 사라졌다. 순간 뭔가를 느낀 로이였다. 윌트, 집으로 가. 로이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서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바닷속 소용돌이와 함께 괴물에 의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소용돌이는 주변의 바닷물을 막는 역할을 해줘서 오히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다. 발버둥 쳐봤지만 괴물의 그 힘과 빠른 이동으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촤, 아압, 툭, 쿵. 서연이 내동댕이 쳐진 곳은 축축한 동굴 같은 내부였다. 푸른 불빛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차가운 해초가 몸을 당겨 동굴 한쪽 벽으로 서연을 매달아 놓았다. 푸른 빛들이 더 강렬히 많아지는가 싶더니 갈라졌다. 그 사이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매끈하고 차가워 보이는 푸른 피부의 한 여인, 하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매혹적인 여인이었다. 붉은 갈색 머리가 거의 바닥까지 늘어져 있지만 풍성하고 찰랑한 곱슬머리, 차갑고 푸른 하얀 피부는 더욱 그녀를 눈부시게 했다. 그녀는 서연을 보고 웃더니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쿡. 크크크 괜찮네. 좋아. 그녀는 혓바닥으로 서연을 핥고는 바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훅. 푸우훅. 비. 흉. 그때였다. 푸른 날카로운 빛이 그녀와 서연의 사이를 갈랐다. 그만. 로이였다. 급하게 온 듯 큰 숨으로 헐떡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로이는 빛나는 손으로 앞을 막으며 다가왔다. 그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롬,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이 여자는 너의 여자인 거야? 서연의 턱을 손으로 잡고는 완전 평범하고 별로잖아. 그만해. 그만. 놓아줘.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 싫어. 그것이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해주는데. 크크롬. 너도 알잖아. 난 저것을 흡수해야 살 수 있어. 아니야. 없어도 살 수 있어. 당신은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살생을 하는 것뿐이야. 로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살인으로 인해 누군가 엄청난 아픔 속에서 산다는 걸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 오, 롬. 내 아름다운 아들, 강한 마음은 우리가 푸른 빛을 만들어내는 재료야. 크크, 로이가 울부짖었다. 애초에 이렇게 많은 푸른 빛을 만들 이유가 없었잖아. 벌써 서연의 근처까지 온 로이는 그녀를 물러나게 했다. 롬. 크크크 좋아. 데려가. 크크크크. 하하하하. 깨림직한 웃음으로 그녀는 물러나고 있었다. 로이는 그녀를 부축해서 동굴의 바깥 통로로 걸어갔다. 동굴 밖은 어두운 바닷속에 있는 듯. 바깥은 캄캄하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잠시만 참아. 로이는 우느라 당황하느라 온몸이 젖어 엉망이 되어 있는 서연을 안고 물보라를 일으키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온몸에 핏줄이 선 그는 너무도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점차 밝은 바다가 나오더니 금세 육지에 가까워졌다. 서연은 온몸에 한기가 느껴져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해안가로 나온 그 둘은 그대로 지쳐서 쓰러졌다. 서연이 가끔씩 눈을 떴을 때마다 장작불의 따스한 붉은빛이 흐릿하게 시야를 적셨고 그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싸 안고 있는 로이의 팔이 느껴졌다. 그것이 전부였다. 잠시 머무는 의식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현실 같지 않은 꿈. 그리고 곧 다시 깊은 잠속으로 가라앉곤 했다. 강렬한 햇살과 짭조름한 바다 내음에 서연은 눈을 떴다. 그리고 눈앞에 앉아있는 로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피부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었고 거칠던 머리는 부드럽고 윤기 있는 긴 곱슬로 자라 허리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듯 여전했다. 로이,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로이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눈동자, 바다를 닮은 그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비엘에서 게다가 힘까지 너무 많이 썼어.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야. 흉측해도 참아줘. 하지만 흉측하긴커녕 서연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피부는 마치 태고적 신화에서 나올 법한 생물처럼 신비로웠고 탐스럽고 물결치는 긴 머리는 오히려 그를 더욱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다. 전혀 흉측하지 않아요.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워요. 그녀가 그 말을 조용히 내뱉었을 때 로이의 푸른 귀 끝이 서서히 붉어졌다. 로이. 서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여긴 어디예요? 조용한 파도 소리만 들리는 외딴 바다의 섬이었다. 높은 야자수들이 들이운 그늘 아래 야자잎으로 만든 바닥과 손수 지은 듯한 임시 쉼터가 보였다. 간단하지만 따스한 손길이 닿아있는 곳. 아무도 없는 섬이야. 지금 이 모습으론 윌트한텐 못 돌아가. 그 순간 꼬르륵. 서연의 배가 조용히 항해하듯 울렸다. 당황한 그녀는 배를 감싸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로이는 말없이 야자잎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엔 갓 구워진 생선 2마리가 김을 피우고 있었다. 괜찮아요. 먹어. 아직은 이곳에 조금 더 있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생선을 한 입 빼어 문 순간 속이 천천히 따스하게 차오르며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엔 로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 푸른 여인. 그리고 비헬? 그녀와 로이의 눈빛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로이 모습은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배가 부르자 몸에 스며든 끈적임과 땀이 갑자기 의식되기 시작했다. 저 바다에서 씻고 수영 좀 할까 해요. 맘대로 해. 서연은 안에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만 남기고 원피스를 조심스레 벗었다. 약간 민망했지만
평소 한국에서 운동이나 수영할 때 입던 옷이라 익숙했다. 문제는 로이였다. 서연의 갑작스런 행동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따라가던 그는 이내 얼어붙은 듯 고개를 획 돌렸다. 푸르던 그의 귀가 다시 붉게 물들었다. 서연은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덥고 끈적였던 피부가 차가운 물에 닿자 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그녀는 본능처럼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어릴 적부터 물을 좋아하던 서현. 잠수는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물 아래서 눈을 감고 잠시 멈춰 있자 시간도 세상도 잊히는 듯했다. 아, 물안경만 있었어도. 숨이 차오른 그녀는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며 웃었다. 로이. 서연은 고개를 내밀며 손을 흔들었다. 햇살이 반짝이는 물 위로 웃음소리가 퍼졌다. 같이 들어와요. 물 진짜 좋아요. 로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나 바다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긴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고 바다빛 피부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서연은 그 모습이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로이가 물에 들어오는 순간 서연은 반쯤 장난스럽게 반쯤 진심으로 물을 끼얹었다. 그렇게 망설이길래 안 들어오는 줄 알았죠. 너무 잘 노네, 너. 어릴 때부터 물만 보면 완전 딴 사람이에요. 로이도 미소를 흘리며 서서히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물속에서도 유연했고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러웠다. 둘은 나란히 헤엄쳤다. 서연이 앞서 나가다 숨을 고르며 물 위로 올라왔고 그녀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온 로이는 작은 손짓으로 아래를 가리켰다. 맑은 바닷물 아래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가 산호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서연은 감탄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와, 진짜 예쁘다. 그녀는 물속으로 몸을 더 깊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로이와 마주쳤다. 물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했다. 물결 사이로 흩어지는 햇살, 그 속에서 부유하는 두 사람의 머리카락,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리. 서연의 손이 실수처럼 로이의 팔에 닿았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심장이 크게 반응했다. 로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서연도 자신의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물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쉰 서연은 말없이 옆에 떠오른 로이와 시선을 마주쳤다. 로이. 응. 그때 그 푸른 괴물에게 잡혔을 때 당신이 나 구해준 거죠? 왜 그렇게 위험하게까지? 로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네가 사라지는 게 싫었어.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순간 서로를 향한 감정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무게로 다가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작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둘의 손끝 사이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서연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다.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아주 조금 내밀었다. 물 위에서 파도 소리만이 감정을 대신해주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로이가 눈을 크게 뜨며 살짝 몸을 피했다. 그의 얼굴엔 당황과 경직된 표정이 가득했고 그 순간 서연의 움직임도 그대로 멈췄다. 아, 미안. 그게. 로이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꼬였다. 서연은 고개를 휙 돌렸다. 됐어요. 짧게 대답한 그녀는 휙 돌아서서 조용히 바다 쪽으로 헤엄쳐 나가버렸다. 서연,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그녀는 파도 건너 멀어졌고 로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머리를 쓸어넘겼다. 자기의 귀뿐만 아니라 얼굴이 다 빨개졌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서연은 얕은 곳에 도착하자 툴툴거리며 팔을 턱 얹고 앉았다. 뭐야? 분위기 다 망쳤어. 나 혼자 설레발 친 거야, 뭐야?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면서도 괜히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감정이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뒤섞였다. 잠시 후 조심스레 다가온 로이. 그는 머쓱하게 서서 물 위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듯한 자세로 우물쭈물했다. 그게 나 이런 게 처음이라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삐죽 내민 채 손으로 바닷물을 툭툭 치고 있었다. 그냥 그게 아니라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냥 너무 벅차서. 그래서 피했다고요? 서연이 눈을 흘기며 짧게 말하자 로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응. 푹.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서연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이 너무 서툴고 너무 진심이라 화도 제대로 안 났던 것이다. 하하, 진짜 어쩜 그렇게 당황을 다 티네요? 귀여운 줄 알아요? 나 귀엽다고 했어. 지금 안 들렸으면 말고요. 서연은 다시 바다로 몸을 던졌고 로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따라 나섰다. 물결은 다시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다. 찬란한 붉은 별빛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진짜 사랑의 속도로 서툴게 그러나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낮 동안 내리쬐던 태양이 남기고 간 열기마저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늘엔 별이 또렷이 박혔고 조용한 파도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귓가를 간지렸다. 서연은 팔을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다. 으흐, 낮엔 그렇게 덥더니 밤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바람이 불 때마다 촉촉한 소금기 어린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모래 위에 앉은 그녀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로이는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어깨에 걸쳐있던 천을 서연의 어깨에 덮어줬다. 그리곤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그날 너 혼수 상태였을 때 이렇게 안고 있었어. 그땐 내가 의식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괜찮을까? 서연은 잠시 로이를 올려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뒤에서 더 깊숙이 그녀를 안았다.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따스한 살결과 그 안에서 맥박처럼 느껴지는 체온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속에 파묻히며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냄새는 약간 짠 바다내음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안심이 되는 향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조그맣게 피워놓은 모닥불이 깜빡이고 뒤에는 바다의 물결이 쉬지 않고 속삭이고 있었다. 모래는 밤 공기에 차가워졌지만 서로를 아는 두 사람의 온기만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상하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 섬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안 무서워요. 나도. 로이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엔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품에서 숨이 일정해지는 그 순간 서연이 살짝 고개를 돌려 로이를 바라봤다. 달빛이 그의 푸른 피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긴 머리는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직도 이렇게 신비롭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면 난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로이는 눈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천천히 그의 뺨에 손을 댔다.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그녀가 먼저 입을 맞췄다. 차가운 공기 속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별빛 아래서 나누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의 첫 키스. 그건 뜨겁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조용한 밤, 불빛 너머로 그림자처럼 포개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로이였다. 짙은 턱수염이 자라 있었고 푸른 빛이 돌던 피부는 자연스러운 구릿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은 아직 어깨까지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서연은 눈을 비비며 웃음을 지었다. 돌아왔네요. 로이는 멋쩍게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좀 낯설지? 서연은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살짝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조금 아쉽긴 해요. 푸른 로이, 꽤 멋졌거든요. 로이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 얼굴 위엔 전날 밤의 따스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연은 푸른 빛이 나는 손으로 바다의 소용돌이를 만드는 로이를 입이 떡 벌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물고기가 뛰어서 들어가도 모르겠군. 어서 이리 와, 이 아가씨야. 아, 이렇게 보니 너무 신기해요. 잠시 눈 감고 있어. 윌트가 안 보일 정도의 근처에서 멈출 거야. 그럼 헤엄쳐서 바닷가로 가야 해. 괜찮겠어? 네, 문제 없어요. 로이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듯 앞으로 안더니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느낌은 서연에게 너무도 따뜻하고 강렬한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느끼게 해줬다. 촤악풍당. 소용돌이가 멈춰서더니 로이가 그녀를 놓아줬다. 윌트는 또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 조용한 물결, 비릿한 바람,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두 사람. 그는 고요한 절망 속에서 바다를 응시했다.
로이, 서현. 어디 간 거야? 아득한 수평선. 그의 발밑에 찰싹이는 물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속삭였다. 그 순간 문득 가물가물한 기억이 바람을 타고 스쳐갔다. 그는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손으로 꽉 쥐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마지막 선물. 윌트, 내 아가. 엄마의 미소와 아빠의 두툼한 손이 파도 위에서 자신을 들어올리던 순간이 스쳐갔다. 눈을 감으면 그 손의 따뜻함이 아직 손등에 남아있는 듯했다. 눈을 떴을 때 멀리서 두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두 사람. 로이와 서연이었다. 윌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이 흐르기도 전에 뛰었다. 로이, 진짜네 진짜 너희야. 그는 로이에게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로이. 눈시울을 붉힌 서현. 서연은 그렇게 서로 엉켜서 둘을 가운데에서 살포시 안아줬다. 그 셋은 마치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그렇게 엉켜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윌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을 찡그리며 묻는다. 근데 도대체 왜 사라졌던 거야?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로이는 말없이 윌트와 그녀의 어깨를 안고 집으로 재촉했다. 순간 윌트는 아무 거리낌 없이 로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둘이 무슨 일 있었어? 로이와 서현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얼굴이 벌개졌다. 말문이 막히고 둘 다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윌트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둘이 계속 같이 있었어? 아니면 설마 손이라도 잡은 거야? 아니면 입맞춤까지 했어? 서연이 펄쩍 뛰었다. 뭐?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 로이는 입을 꾹 닫은 채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윌트가 입꼬리 올라가며 말했다. 아, 수상해. 얼굴 붉어지고 둘이 뭔가 가까워진 것 같고 흐흐. 셋의 웃음이 바다를 따라 퍼져나간다. 그 순간 저 멀리 바닷가 너머로 희미한 푸른 빛이 살짝 일렁인다. 하지만 그건 아직 누구도 보지 못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둘을 보자 반가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들을 맞아 따뜻한 음식이 만들어졌다. 할머니는 로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다. 윌트가 매일을 혼자 나가서 너희들을 찾았단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 할머니가 윌트를 안으며 말했다. 넌 또 나가 있었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가 위험하다니까. 서연과 로이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자 윌트도 고개를 푹 숙이며 밥상 앞에 앉았다. 윌트는 조심스레 반찬 하나를 짚고 입에 넣었다. 조용히 윌트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슬픈 눈으로 말했다. 그날도 이렇게 저녁 준비를 하던 참이었지. 내 엄마는 그날따라 참 이상하게도 조용했어. 아버지는 무언가를 봤다고 했고 바다에 푸른 빛이 돌았다고. 난 몰랐어. 그렇게 될 줄. 방 안에 조용한 파도 소리처럼 침묵이 스며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해 유독 그 빛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더러는 인어를 봤다고도 했고 그 빛을 쫓아갔다는 사람도 있었지. 별일 없이 돌아오거나 아무 일이 없었는데 유독 내 아빠와 엄마는 돌아오지 못했어. 윌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손끝이 목걸이를 감싼다. 윌트가 속삭이듯 작게 말했다. 그래서 난 두 사람도 그렇게 사라졌을까봐 무서웠어. 서연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윌트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옆에 앉아 천천히 등을 토닥이며 같이 마음을 아파해 주었다. 그녀의 아들 부부는 모험을 사랑하고 낭만을 사랑하던 부부였다. 하지만 윌트를 낳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다. 배를 고치고 물고기를 말리고 아기를 업고 섬을 걷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가족을 사랑했을 뿐이다. 작고 따스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불꽃을 잠시 눌러둔 것이었다. 그날 밤 윌트의 어머니는 말없이 바닷가로 나갔다. 그녀를 따라 나선 윌트의 아빠는 푸른 불빛에 끌려가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바다는 잔인했다. 푸른 빛은 그들을 삼켰고 바닷물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아빠는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그 둘은 사라졌다. 그날 밤 3살이었던 윌트는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면서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렸었다.
그 후로 아이는 바다를 향해 자주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언가를 찾는 듯이 지나가는 바람에도 물새의 울음에도 누군가의 흔적을 더듬으며 나아갔다. 그리고 그 여름 어느 날 아이는 어느 때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슬픔에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저 멀리서 푸른 빛이 꿈틀대며 윌트에게 다가오고 있었지만 윌트는 눈치채지 못했다. 순간 푸른 빛,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커다란 그림자. 그는 그 푸른 불빛을 밀어내듯 싸우고 있었다. 그 뒤로 물결은 일렁이고 공기는 날카롭게 찢어졌다. 로이는 물에 젖은 채로 아이 앞에 나타났고 윌트는 울지도 못한 채 그를 쳐다봤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후 윌트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고 로이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아이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윌트가 로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었지. 할머니는 그제야 수프국자를 다시 들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순간 서연과 로이는 서로를 한번 슬쩍 바라봤고 눈길이 부딪히자마자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얼굴이 동시에 붉어졌다. 윌트가 그런 둘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두 분 왜 얼굴이 그래요? 바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눈빛은 매의 눈이었다.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는 얘야 그건 다음 국물 마실 때 들려줄게 하고 넘겼다. 식탁 위엔 오래된 비밀, 따뜻한 온기, 그리고 약간의 수줍음이 소복히 쌓여갔다. 서연은 잠이 오질 않았다. 방에서 나온 서연은 집 벽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갔다. 그곳은 로이가 밤마다 앉아서 조각을 했던 작은 창고였다. 로이는 놀란 듯 쳐다보지만 아무 말 없이 살짝 자리를 비켜 앉을 자리를 만들어줬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들의 사이엔 작은 나무 조각이 놓여있다. 한번 해볼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칼을 쥐고 로이가 뒤에서 손을 덮어 잡는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심장이 쿵. 조용한 숨소리, 나무를 깎는 사각사각 소리, 서로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 로이가 살짝 속삭였다. 사람 얼굴을 만들 땐 그 사람을 많이 들여다봐야 해. 서연이 말없이 로이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로이도 서연을 마주봤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문 순간 둘 사이에 흘러들어온 침묵이 점점 커지고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날 많이 보고 있었단 말이네. 그 말에 로이의 눈이 흔들리고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다. 이번엔 로이가 먼저 서연의 얼굴을 끌어당겼다. 서로의 숨결을 느낀 후 조각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꼭 안았다. 서현, 너에게 작은 푸른 빛을 심었어. 이제 그들이 와도 너의 근처로 올 수 없을 거야. 서연이 놀라면서 물었다. 푸른 빛? 어디에? 너에게. 키스할 때. 로이의 수염 안에도 벌건 얼굴이 보일 정도였다. 서연은 미소로 답하며 말했다. 알겠어. 근데 로이, 수염을 깎는 건 어때? 좀 따가워. 그래. 그럴게. 네가 해줄 수 있어? 응, 내가 해줄게. 오늘은 말고.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줘. 그 둘은 서로를 다시 한번 꼭 안은 채 조용히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생계를 위해 또다시 바다와 일하는 장소로 나갔고 서연이 홀로 남게 되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경계를 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저녁의 준비가 끝나고 잠시 바다 쪽으로 나갈 채비를 할 때 그 둘이 돌아왔다. 노을이 질 무렵 바다를 함께 거닐던 서연과 로이는 저 멀리 끝도 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다. 나무 껍질로 만든 얇은 판에다 구멍을 뚫어 질긴 풀을 넣고 매듭으로 만든 팔로우 전통 신발은 서연이 신기엔 어색했다. 모래사장을 걸으니 더더욱 뒤뚱댔다. 서연은 신발을 벗어 손가락에 걸고 로이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발자국이 무심코 꾹꾹 모래사장에 남겨졌다가 몰려오는 파도에 인해 지워져 버렸다. 그걸 보고 있던 로이가 생긋 웃었다. 왜요? 왜 웃어요? 발자국이 이상해요? 로이는 조용히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어 집에서 조금 멀리 바위가 있는 곳까지 그녀를 데려갔다. 그리고 모래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서연이 고개를 기울여서 유심히 살펴봤지만 전혀 모르는 글씨였다. 로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이가 장난스럽게 그러나 진심 어린 눈빛이 되더니 손바닥으로 휙 문질러서 지워버렸다. 서연이 놀라서 뭐야, 뭘 썼는데? 하고 물었다. 로이는 그냥 미소만 지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알려줄게. 그런 게 어딨어. 궁금하게 알려줘요. 로이. 당황해서 보채는 서연의 두 손을 로이는 가볍고 부드럽게 잡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엔 갑자기 조용하고 아찔한 긴장감이 흐르고 서연이 더 당황해서 피하려 하자 로이가 부드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녀를 껴안고 다시 깊게 입술 안으로 그의 입술을 포개었다. 서로에게 흠뻑 취하다. 그의 푸는 눈이 들어올 때 그녀에게 로이는 말했다. 너의 발자국이 남은 이곳에서 나는 언제든 너를 기다릴 거야. 서연은 로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어쩌면 계속 이곳에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이내 한국을 떠올리고 연속해서 잃어버린 가방이 떠오르곤 했다. 이 작은 섬에서 도난이 되는 물건이 극히 드문 이곳에서 하필이면 나의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 로이를 만나게 해줬으니 빌어먹을 도둑놈에게 상금이라도 갖다 바쳐야 할 참이었다. 벌써 일주일, 아니 열흘쯤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내 가족은 나와 연락이 안 되니 나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팔라우 쪽으로 연락을 취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녀의 떠남은 또 곧 불안한 예감으로 이어졌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여느 날과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다른 사람의 수군대는 소리를 통해 서연의 가방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는 대개 사람들의 소식을 빠르게 접하곤 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마주친 사람들의 무심코 흘러나온 대화에서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 들었어요? 웬 가방이 케룩타벨 신성 나무 밑에 있었대요. 그게 왜 거기 있어요? 거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안 가죠. 우리도 요즘 안 가는 곳인데요. 이번에 이스틴 부자가 멀리까지 배를 몰아서 섬을 뺑 둘러오다가 발견해서 가지고 왔대요. 안에 이방인 물건이 잔뜩 들었다던데 할머니는 그 가방이 서연의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저녁 무렵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장바구니와 함께 돌아왔다. 그들 손에는 낡았지만 익숙한 서연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서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부르며 가방을 내밀었다. 이거 내 거 맞지? 서연은 놀라 눈을 깜빡였다. 얼굴이 벌개져서 손을 뻗었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그대로였다. 작은 화장품 파우치, 바닷물에 약간 눅눅해진 노트,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 어설프게 정리된 옷가지들과 핸드폰,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녀의 세계. 모든 게 마치 어제까지도 함께였던 것처럼 고스란히 있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켜보았다. 켜지질 않았지만 보조 배터리와 연결하자 전원이 들어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가방을 껴안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언제 왔는지 윌트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로이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표정에서 알아버렸다. 이 가방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먼 바다 소리만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날 저녁 바닷바람은 유난히 따뜻했다. 서연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갑을 조심스레 내려다보았다. 그 속은 떠날 때 가져왔던 돈으로 차 있었지만 자신을 현실로 이끄는 끈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맘만 먹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다. 한국으로. 자신이 떠나온 삶으로. 하지만 집 앞의 마당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웃고 있는 윌트, 마당에서 물고기를 손질하고 있는 로이의 뒷모습. 낮게 깔린 노을빛이 그의 어깨 위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 빛은 잔잔했지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은 도무지 잠잠해질 줄을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로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내려두고 바닷가로 향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걷기만 했다. 모래를 밟는 발끝 소리만이 서로의 대화를 대신했다. 잠시 후 서연이 입을 열었다. 가야 할 것 같아. 잠깐. 아주 잠깐. 다 정리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 로이는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서연을 향했다. 표정엔 놀람도 실망도 없었다. 다만 이해와 약간의 슬픔. 그래, 그는 낮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서연은 울컥했다. 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난 기다릴 거야. 언제든. 그 말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순간 윌트가 멀리서 달려오며 외쳤다. 서연, 집으로 꼭 가야 해. 여기서 같이 있으면 안 돼. 서연은 뭉클해지는 눈시울에 윌트를 꼭 안았다. 아, 윌트. 나는 잠깐 다녀오는 거야. 꼭 다시 올게. 우리 내일 시장에 같이 나갈 수 있을까?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 서현, 로이, 그리고 윌트는 이른 아침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타는 선착장에서 보트를 얻어 탔다. 바닷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윌트는 수영복 차림에 반바지를 입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현, 시장 쪽 마트엔 뭐가 있어? 내가 먹을 간식도 사도 돼. 그럼 마트만 빼고 다 사도 돼. 로이가 미소를 지으며 짐을 들어 올렸다. 배낭에는 장을 보기 위한 바구니와 아이스백이 들어 있었다. 서연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이 미소 지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듯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과 이국적인 냄새, 익숙치 않은 언어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서연의 일행들은 바구니를 들고 노점들을 구경하며 걸었다. 손에 든 잎사귀로 포장된 생선, 처음 보는 뿌리채소, 잘라놓은 코코넛 옆에 진열된 붉은 향신료들. 노점들 사이를 빠져나와 큰 마트가 보였다. 저거야. 저기에 한국 재료들이 있을 거야, 윌트. 사고 싶은 거 고를 준비됐지? 그럼. 물론이지. 내 배도 준비되어 있어. 마트에 들어서자 잘 진열된 갖가지의 음식과 재료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여기저기 다니며 한국 라면들을 모조리 쓸어 담을듯이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 모습을 로이가 재밌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서현. 요리를 해준다더니 그냥 라면을 끓이려는 거야? 아, 아니. 한국에서는 후식으로 라면을 먹기도 해. 그러니까. 야식. 그래, 야식이야. 로이가 쿡쿡 웃었다. 정말 깜짝 놀라게 해줄 거니까. 기대해. 서연의 야심작은 불고기랑 볶음밥 그리고 해물파전이었다. 마트 한쪽에 놓인 전단지 코너에서 서연은 무심코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건 마트의 외국 상품을 소개하는 전단지였다. 콜라의 세일, 커피의 세일, 초콜릿의 세일 모두 할인으로 가득했다. 전단지 한 귀퉁이에는 한 가족과 너무도 익숙한 얼굴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서연이었다. 전단지 한 귀퉁이에 서연의 가족들이 서연을 찾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그때 로이가 조용히 그녀의 바구니에 사탕수수 줄기봉지를 하나 더 얹었다. 이건 달아서 윌트가 좋아해.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감정이 풀렸다. 서연은 전단지를 접어 바구니 밑에 넣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돌아오는 배 위. 태양은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고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윌트는 선두에 앉아 마트에서 산 초콜릿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로이는 등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윌트의 단음식 사랑에 대해 잔소리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익숙한 듯 낯선 따뜻한 이 풍경.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꾸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잠깐이라도. 이 선택 잘하는 거겠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바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었다. 어서 시작해야 겨우 저녁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서연의 진두 아래 불고기가 재워지고 볶음밥이 완성됐다. 그리고 해물파전의 재료들이 모두 모였다. 프라이팬에 기름이 데워지자 먼저 불고기부터 익히기 시작했다. 마늘, 간장, 설탕이 어우러진 달큰한 냄새가 스르륵 피어올랐다. 다음은 팬을 바꿔 해물파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부친 반죽 속에서 오징어와 새우, 파가 자글자글 소리를 냈고 기름에 튀겨지는 고소한 향이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우와, 냄새 미쳤다. 윌트가 슬며시 다가와 숨을 킁킁 맡았다. 배고파, 서현? 아직 멀었어? 그때 마침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두 분 다 하루의 피로가 묻은 표정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 굽는 냄새 같은데 우리 집에서? 식탁 위에는 이미 김치볶음밥과 불고기, 해물파전이 한 접시씩 차려져 있었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자주 먹는 음식 위주로요. 할머니는 해물파전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이건 너희 나라 빈덴타 같네. 서연이 해준 음식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서연은 기쁘고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저녁일 수도 다시 돌아올 이유일 수도 있는 저녁이었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윌트가 흐뭇하게 웃으며 로이에게 말했다. 흠 마무리는 내가 정리할게. 로이, 서연 누나랑 바람 좀 쐬고 오세요. 할머니가 허리를 펴며 웃었다. 윌트야, 혼자 하다간 이 할미가 내 어지른 것까지 치워야 할 게야. 같이 하자꾸나. 로이는 말없이 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그들은 집을 나서 모래사장 쪽으로 걸었다. 밤의 해변은 숨죽인 듯 고요했고 검푸른 바다는 달빛을 받아 유리처럼 빛났다. 파도는 부드러운 숨결처럼 발목을 스쳤고 바람은 소금기와 꽃향기를 함께 실어왔다. 멀리 야자수가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렸다. 걷던 서연이 말을 꺼냈다. 로이, 저번에 수염 깎아달라고 한 거 기억해? 오늘 해볼래? 혹시나 해서 준비해왔는데. 그 말에 로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낮은 파도 소리만이 그 사이를 메웠다. 그리고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로이가 바다를 향해 손짓하자 물결이 회오리치며 커다란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는 서연을 끌어안고 그대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몸이 점점 푸른빛으로 물드는 듯 빛났고 차가운 물방울들이 두 사람의 뺨과 머리카락에 맺혔다. 잠깐의 숨막히는 질주 끝에 그들은 작은 무인도의 모래사장 위에 내려섰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푸른빛에 잠긴 그의 모습은 현실 같지 않았고 그 눈빛마저 깊은 바닷속을 닮아 있었다. 그러나 곧 빛이 사그라들고 로이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괜찮아. 힘을 조금 써서 그래. 서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면도 도구를 꺼냈다. 마트에서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그녀의 손끝이 로이의 턱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날카로운 금속의 차가움이 살짝 스치고 그 위로 서연의 손길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로이는 조금 긴장한 듯 숨을 고르다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움직이면 다쳐요. 마지막 털끝까지 정리하고 나서 서연이 숨을 고르며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마치 푸른 존재가 인간의 껍질을 두른 듯 낯설고도 매혹적이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 얼굴을 바라보자 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아 입술을 겹쳤다. 숨이 섞이고 모래 위로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스며들었다. 서연이 그의 얼굴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아직 마무리 안 끝났어요. 밤이 더 깊어지고 로이는 모닥불을 피웠다. 불꽃이 하늘로 튀어오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상황은 달랐지만 그때와 같은 밤이네. 응, 그땐 푸른 로이였잖아. 진짜 멋졌는데? 내 스타일이야. 로이가 손을 내밀었다. 진짜 바다를 보여줄게. 다시 로이의 몸에 푸른빛이 번지고 두 사람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다. 거기에는 해파리가 은은히 빛을 흘리며 유영했고 푸른 물고기들이 별무리처럼 흩날렸다. 산호초 사이로 스미는 달빛이 파도에 부서졌다. 이게 당신의 세상? 서연의 목소리가 물속에 녹았다. 아니, 너와 함께하는 세상. 그 말에 서연은 로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키스는 물속에서 시작돼 파도 위 그리고 모닥불 옆까지 이어졌다.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소리만이 남았다. 다음날 아침 로이는 여전히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집 근처 해안가에 데려다 주었고 푸르게 변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 무인도에 남았다. 서연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트에 올랐다. 윌트가 배에 오르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붙잡았다. 윌트, 서연 옆은 내가 잘 지킬 테니 이제 인사하려무나. 잘 보내드려라. 선착장에서 윌트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동자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가족 같았어요. 그리운 누나 같은. 누나, 돌아와 줄 거죠?
서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의 손에 꼭 쥐어줬다. 이거 갖고 있어.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까. 꼭 다시 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자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배는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 선착장 위에 윌트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물결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코로로 공항에 도착한 서현은 팔라우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동행을 해주셨다. 경찰서에서는 현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서현의 생존을 확인시켜 주었고 귀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해줬다. 공항 직원이 말했다. 이제 출국엔 문제 없어요. 다만 한국 정부에 도착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실종 신고가 해제가 됐고 드디어 비행기 표가 예약이 되었다. 이제 진짜 돌아가는 거구나.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서현은 문득 자신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본 게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늘은 흐렸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진 건 익숙한 목소리였다. 서현아. 고개를 들자 마스크를 쓴 엄마와 아빠가 저만치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어느새 목까지 차오른 무언가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엄마는 서연을 꼭 끌어안았다. 많이 말랐네. 그동안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빠는 말없이 짐을 받아들고 머리 위를 한번 다정하게 쓸어주었다. 그래도 돌아왔네, 우리 딸. 작은 아파트. 어릴 적 자랐던 방엔 여전히 학창시절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붙박이장 한쪽엔 오래된 필통, 벽엔 바래진 포스터. 엄마는 식탁 위에 국을 푸고 아빠는 말없이 생선구이를 뒤집고 있었다. 이 집은 늘 이랬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다. 많이 부딪히고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항상 서로를 챙겨줬다. 묵묵히 안부를 물어주는 가족. 그게 서연의 집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 돌아갈까 해. 팔라우에. 서연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자 엄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말문을 닫았다. 대신 아빠가 조용히 입을 뗐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직 제대로 말을 못 들은 것 같구나.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단단히 벽돌을 쌓듯 하나씩 이야기를 꺼냈다. 가방을 잃어버렸던 날, 알 수 없는 푸른 빛을 따라가다 바다에 빠졌던 일, 월트라는 이름의 아이를 만나 그 가족에게 보호받은 이야기, 그리고 조용하고 낯선 바닷가 마을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숨 쉴 수 있었던 시간들. 무표정처럼 보였지만 내면 깊이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 로이를 만났던 이야기까지. 그곳은 말로 다 못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냥 편히 숨 쉴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두렵지 않은 그런 곳. 서연은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엔 놀라움도 반대도 없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히 국을 다시 한 숟갈 떠놓고 그저 고개를 들었다. 거기 마음이 편했니? 엄마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뭔가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뭘 하든 거기에 있는 내가 좋았어. 아빠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백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가라.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면 너를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널 보러 가면 되지.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단 자주 연락만 해. 전화 안 오면 진짜 아빠 말대로 우리가 너 찾으러 직접 갈 거야. 서연은 갑자기 울컥해졌다. 서툰 표현 속에 담긴 그 믿음, 그 무조건적인 신뢰. 그래서 이 집은 언제나 따뜻했다.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래서 서연은 이곳 생활을 정리하는 대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 뒤 서연은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마음속에서 정리는 벌써 끝나 있었지만 현실에선 아직 남은 일이 있었다. 그날 예전 번호로 핸드폰을 잠시 쓰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이었다. 전원을 켜자 쉴 새 없이 메시지와 알림이 쏟아졌다. 그중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영업지원과장. 서연씨 연락되면 전화 한 번만 주세요. 급한 건이 있어요.
진심입니다. 문자 말미에 짧은 한 줄이 서연의 눈길을 오래 붙잡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벨이 2번 울리고 곧장 받는 목소리. 서연씨, 혹시 오늘 잠깐 회사로 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서연씨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갈게요. 사무실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탁자 위에 난 화분도 스캐너 옆에 붙은 포스트잇 메모도 그대로였다. 그 속에 낯익은 얼굴들이 더 다급하고 지쳐 보일 뿐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이 거의 달려오듯 다가왔다. 서연씨, 베트남 티 사건 기억하죠? 서연은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급하게 리오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현재 담당자가 병원에 입원했고 그건 ERP 안에 예외 조건 설정까지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 중에 그걸 다 이해하고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잇지 못하고 팀장은 엑셀 시트를 펼쳐 보였다. 스크린엔 복잡한 셀 구조와 여러 색상으로 표시된 출고 조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그 숫자들의 흐름과 구성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이 고객은 항상 조건이 까다로웠고 발주 수량이 매번 미묘하게 바뀌었다. 서연은 누구보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우스를 잡았다. 엑셀의 첫 셀을 클릭하며 작게 말했다. 이번 건까지만요. 정말로요. 다음 달엔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팀장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면서도 뭔가 말을 하려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잿빛 하늘 아래 건물 사이로 먼 바다 냄새가 스며드는 듯 했다. 그녀는 정리되는 대로 곧장 팔라우로 갈 생각이었는데 결국 남아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었다. 당초 이번 건까지만이라 다짐했던 마음과 달리 리오더는 한 건이 아닌 연속적인 요청으로 이어졌고 서연이 손을 놓으면 안 될 사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회사 측은 곧 눈치를 챘다. 그녀가 없으면 업무의 흐름이 어그러진다는 걸.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다. 서연씨, 연봉 인상안입니다. 특별계약직 형태도 검토할 수 있고 향후 팀 리더 자리도 열어둘 예정이에요. 서연은 놀랐다.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더 망설였다. 이건 분명 유혹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팔라우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일상. 하지만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면 여전히 바닷바람이 귀에 남아 있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세게 부는 늦은 오후였다. 팀장이 말했다. 서연씨, 인천 5호항 쪽에 있는 창고에서 수출 물량 실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급한 건이라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차를 몰았다. 항구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늦은 시간 때문인지 컨테이너 사이로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현장 담당자가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바로 옆 야적장에 물건 있어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연은 손에 클립보드와 수기 명세서를 쥐고 무심히 발걸음을 옮겼다. 컨테이너와 철제 구조물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차갑고 거칠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진동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한 발, 두 발. 야적장 끝에 다다를 즈음. 서연은 무언가를 느꼈다. 왼편 멀지 않은 바닷가 반대편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하늘빛도 아닌 형광등도 아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푸르고 숨죽인 빛. 그 빛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건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로이의 목소리. 서늘하고 낮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푸른 안개가 사방에서 밀려왔다. 세상은 조용해졌고 서연의 형체는 순식간에 그 빛 안으로 삼켜졌다. 누구도 보지 못한 항구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다시 사라졌다. 팔라우 밤. 짙은 어둠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윌트는 바닷가의 돌 위에 앉아 서연이 두고 간 핸드폰을 꼭 쥔 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음에도 아이는 매일같이 그것을 확인했다. 그녀가 떠난 후 파도가 조용할 때마다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게 습관처럼 되었다. 그날 밤 파도는 예고 없이 바뀌었다. 쿵. 어딘가 멀리서 울려오는 바닥의 떨림. 윌트는 귀를 기울였다. 파도는 조용한데 물속 어딘가에서 두 번째 박동이 들려왔다. 그 순간 멀리서 낚시 도구를 정리하던 로이가 몸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낚싯대가 바닥에 떨어졌다. 윌트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로이? 로이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푸른 빛이 동공 안에서 퍼지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달은 높이 떠 있었고 바다는 숨죽인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을 깬 것은 바다 한가운데 갑작스레 피어난 커다란 푸른 골이었다. 그곳에서 사라졌던 기척이 퍼져나왔다. 익숙한 듯 그러나 낯선 힘. 부드럽지만 분명히 위험한. 로이는 눈을 감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후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다시 움직였어. 윌트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들? 누가 움직여? 혹시 서연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로이는 대답 대신 등 뒤에 놓인 칼집을 조용히 들었다. 한국에서야. 바다 저편에서 그녀를 데려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윌트가 물었다. 느낄 수 있어. 나와 연결된 힘이 보낸 존재니까. 내가 그 힘의 일부였던 사람이니까. 그 말과 동시에 로이의 몸에서 다시 푸른 기운이 피어올랐다.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더 넓게. 그의 옆에 있던 윌트의 눈동자에도 작게 반사된 푸른빛이 번져들었다. 가야 해. 이번엔 끝을 보게 될지도 몰라. 어둠도 빛도 없었다. 공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곳. 서연은 무게도 온기도 없는 깊은 곳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존재는 있었다. 꿈처럼, 오래된 기억처럼. 무언가가 그녀의 손끝을 스쳐갔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맑고 슬픈, 그러나 위안처럼 다가오는 소리. 천천히 눈을 뜨자 그녀는 물속 같으면서도 아닌 부유하는 푸른 공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거긴 바다도 하늘도 아니었다. 모든 방향이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빛의 심연. 현실과 꿈의 경계가 녹아내린 듯한 장소. 누구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개의 형체가 다가왔다. 남자와 여자. 둘 다 투명한 물결처럼 흔들리는 실루엣이었다. 여자는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낯익은 슬픔을 담은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윌트의 부모. 여자는 서연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은 따뜻했지만 슬픔을 안고 있었다. 당신이군요. 우리 아이를 지켜준 운명의 사람이. 서연은 그들의 말에 의아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을 바라만 보았다. 그 아이는 아직 작고 약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우리를 부르지 않더군요. 우린 오랫동안 그 아이를 기다렸어요. 남자는 뒤에서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에게 오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 있기 때문이죠. 서연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윌트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윌트 곁엔 가족과 루이 형이 있어요. 당신들이 시작한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서연은 위안이 되고픈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공간의 색이 흔들렸다. 푸른 빛이 점점 진해지고 바닥이 나타났다. 그때였다. 서연의 등 뒤에서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크크크. 그 아이를 지키려 드네. 참 우스운 일이야. 그쪽은 곧 사라질 텐데. 푸른빛 여왕의 등장. 빛보다 먼저 다가온 건 온기를 삼키는 그림자였다. 멀리 돌아. 그 애와 너랑 아무 관계가 아니게 되었네. 크크크크. 근데 이번엔 내 아들 로이야? 여왕의 강한 힘으로 서연의 몸이 경직되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강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널 어쩌면 좋을까? 하하하. 그냥 먹어버리긴 아직은 너무 형편없잖아. 크크크. 쿵. 쿵쿵슝. 화. 하고 푸른 빛들이 서연과 여왕의 주변으로 모여드는가 싶더니 푸르게 빛나는 2미터는 좋기 넘는 소름 끼치게 생긴 괴물들이 날카롭게 돌진해 온 푸른 빛을 막으며 여왕을 보호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로이가 그 푸른빛 안개들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그만둬. 페리제. 서연을 죽이지 말아요. 그만둬. 페리제. 서연을 죽이지 말아요. 점차 로이가 다가오자 여왕의 미간이 좁혀졌다. 거기서 로이. 나도 이젠 재미가 없어져서 말야. 다 끝내고 쉬고 싶어졌달까? 로이가 푸른빛의 커다란 소름 끼치게 생긴 괴물 전사에 둘러싸여 몸을 겁박당한 채 여왕 앞으로 끌려왔다. 어머니 그만둬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당신은 행복한가요? 서연은 로이를 보고는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한기가 조금 거치고 여왕의 힘이 조금 풀려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 둘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한동안 여왕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로이를 보며 말했다. 로이, 어리석은 것. 인간을 사랑하면 이 저주는 또다시 되풀이 될 뿐이야. 그건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페리제, 제발 멈춰줘요. 하,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곧 운명이고 내 힘은 무한하단다. 롬, 너가 받아들이면 너도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어머니, 그렇다고 다른 세상의 아버지를 다 죽일 순 없. 우르릉쾅. 여왕의 몸에서 엄청난 푸른 빛이 발현되면서 그 빛이 루이를 향해 쏘아졌다. 그리고 기절하는 루이를 두 명의 푸른 괴물의 전사가 받아 부축했다. 푸른 시면의 의식 공간. 거대한 고요 속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었다. 그녀 앞엔 윌트의 부모가 있었고 그 너머 서서히 틈을 가르며 등장한 존재가 있었다. 그 여자는 발끝조차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었지만 그 자리에 모든 기류가 무너져 내려갔다. 푸른빛 여왕. 그녀의 눈은 시면의 색을 품었고 입가엔 늘어지지 않는 냉소가 그려져 있었다. 이제 슬슬 끝을 낼 시간이군. 귀찮게 다들 감정놀이를 하더니만 여왕이 손을 들어올리자 주변의 공간이 굽이치듯 흔들렸다. 그 틈으로 윌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아이처럼 보였지만 그 눈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윌트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그 옆에 떠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여왕이 낮게 길게 속삭였다. 애송아, 이 여자가 너한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원하던 엄마와 아빠는 바로 저기 있어. 단순한 교환이야. 저 여자 하나, 내 부모 둘. 이익 아닌가? 윌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물론이지. 지금도 너의 부모는 우리의 힘에 갇혀 있어. 네가 선택하면 바로 풀어줄 수 있어. 윌트는 떨리는 입술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저었을 뿐. 윌트, 난 괜찮아. 그 말에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두 주먹을 꼭 쥐며 길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싫어요. 난 누구도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서연 누나도 부모님도 누구도 희생당하면 안 돼요. 잠시 정적. 그리고 여왕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그녀는 혀를 차며 작게 웃었다. 여전하네, 윌트. 여전히 넌 기꺼이 죽일 맛이 나게 해주네. 원칙대로라면 여기서 다 죽어야겠지? 여왕의 미간이 또 찌푸려졌다. 하, 재미없어. 특별히 제일 맛있게 키우던 영혼이 로이 쪽을 쳐다보며 성가시게 돼버렸네. 됐어. 가자. 더는 볼 일 없어. 그녀가 손을 내리자 푸른빛의 무리가 조용히 흩어졌다. 시면의 공간은 금이 가득 차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윌트의 시선이 갑자기 흐릿해졌다. 손이 관자놀이를 움켜쥐며 숨을 거칠게 몰아쉰다. 페리제. 낯선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눈빛이 흔들리고 이어진 말은 속삭임 같았다. 리제. 네. 사랑. 여왕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시면의 균열이 터져나오며 모든 빛과 그림자가 뒤섞였다. 윌트는 그대로 무너져 쓰러졌다. 여왕의 주변 공간이 뒤틀리고 뒤돌아 가려던 그녀는 고개를 돌려 윌트를 잠깐 바라보더니 그대로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현실의 물결이 서연을 감싸고 끌어올렸다. 멀어지는 시야 속 푸른 공간의 가장자리에서 방금 전 여왕이 살짝 로이를 비췄던 곳에 로이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거칠게 다가와 윌트를 번쩍 안아 올린 뒤 숨이 찬 채로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 서연이 그의 품에 안기자 바다의 모든 소리가 단숨에 멎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5사람. 서현, 윌트, 로이 그리고 돌아온 부모. 창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햇살이 하얀 커튼을 비추고 벽에 따뜻한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먼저 들려온 건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겹쳐 들려온 다른 울음. 굵고 낮은 음성. 어떻게 이런 일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서연은 몸을 일으켰다. 고개를 돌리자 옆 침대에 윌트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평온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과거의 정신과 지금의 정신이 맞물려 충돌했을 것이다. 서연은 윌트의 손등을 한번 쓰다듬은 뒤 조용히 문을 열었다. 허름한 식탁이 있는 마당 같은 거실. 낮게 깔린 햇살 아래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허름한 식탁이 있는 마당 같은 거실. 낮게 깔린 햇살 아래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윌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할머니, 등을 토닥이는 할아버지. 이게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살아있었단 말이냐? 흑, 우리도 기억이 희미했어요. 아주 먼 바다 속에서 목소리 하나만 따라 돌아왔어요. 로이는 그들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는 서연을 발견하자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서연이 거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로이는 그녀를 이끌어 자리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이쪽은 서현. 윌트를 지켜준 사람이야. 윌트의 부모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눈빛에선 복잡한 감정이 얼룩져 있었지만 곧 깊은 존중과 감사가 차올랐다. 당신. 그 아이가 여전히 따뜻한 아이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당신 덕이겠죠. 서연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위화감 같은 것이 스며들었다. 이 가족도 나도 어쩌면 이 세계의 바깥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 서연은 옆에 앉은 로이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이상하지 않아? 나 저 두 분이 낯설지가 않아. 가족도 이 공기도 왜 이리 익숙할까? 로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윌트의 부모가 로이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 우린 떠나려고 해요. 다른 바다로 가서 살 거예요. 윌트를 데리고. 부모님의 말은 따뜻했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 아이의 결정 없이 데려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작지 않아. 선택은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이지. 해가 천천히 머리를 들던 이른 아침. 방 안은 포근한 어둠과 햇살의 경계에 걸쳐 있었다. 윌트는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숨은 고르고 있었고 손은 이불 위에서 조용히 움켜쥐어 있었다. 그리고 윌트야. 그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다. 아주 오래전 바닷가에서 들려오던 자장가처럼. 분명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순간에 기억이 뚫려왔다. 윌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문 앞에 엄마가 서 있었다. 머리는 바람에 날렸고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윌트.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윌트의 입술이 떨렸다. 정말 엄마야? 엄마는 대답 대신 달려왔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흐느낌은 처음엔 작았지만 곧 윌트의 어깨를 따라 진동처럼 퍼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혼자 남겨서. 그렇게 널. 윌트는 그 팔 안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제 왔어? 왜 나 혼자 있었어? 나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그 옆에 조용히 다가온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말없이 아들을 껴안았다. 큰 팔이 어린 시절 그리던 감각처럼 윌트를 감쌌다. 괜찮아. 괜찮다, 윌트야.
이제 다시 안 놓을 거야. 그들은 셋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작은 침대 위에서 꼭 안은 채 울었다. 바다에서 살아남았던 기억, 푸른빛의 망각 속에서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아들의 품이 이제야 처음으로 따뜻해졌다. 할머니는 밖에서 울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담배를 한 모금도 피우지 못한 채 손에 들고 담벼락에 기대 있었다. 그 누구도 그 순간만큼은 말을 할 수 없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살아있는 이들이 나눈 가장 아름다운 재회였다. 늦은 오후 해가 질 무렵 로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서연을 조용히 작업실로 이끌었다. 서연은 말없이 로이 뒤를 따르다가 문턱을 넘었다.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엔 반쯤 조각된 형상들이 놓여 있었고 하얗게 말라가는 나무 조각 틈마다 로이의 흔적이 깊이 박혀 있었다. 조용했다. 그가 말을 꺼낼 때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네가 사라졌을 때 작업대 끝에 기대선 채 로이가 낮게 말했다. 그때 처음 느꼈어. 우릴 이어주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 같은 거.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난 알게 됐어. 넌 여길 선택하지 않아도 돼. 여긴 네가 감당해야 할 세상이 아니야.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 너는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 원한다면 여길 있게 도와줄 수도 있어. 그 말에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지금 너가 내린 결론이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그래, 결국 또 나 혼자 선택하라는 거구나. 서연은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바라봤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지금 넌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줘. 아무것도. 내가 불안하단 걸 알면서도. 로이는 할 말을 삼켰다. 잠깐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서연은 그 침묵에 등을 돌렸다. 넌 기다린다고 했지. 그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야. 그냥 난 옆에 있어달라는 말이 듣고 싶었어. 근데 넌 언제나 날 보내려고만 해. 로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한 발 내디디려다 멈췄다. 잡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문가에 섰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내가 정말 날 원하는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살짝 열린 문 너머로 들어온 바람이 조각 위에 먼지를 흩날렸다. 로이는 제자리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 날에도 부모와 윌트는 애틋했다. 오전 내내 오래도록 울고 웃은 끝에 셋은 한 공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윌트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작고 말라있던 그 손끝이 이젠 더 이상 자신보다 크지 않다는 게 어쩐지 이상하고 조금 슬펐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윌트야, 우리 이제 다시 바다로 나가려 해. 너와 함께 어딘가 평온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보려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이제 함께 나아가자, 우리 셋이. 방 안은 조용했다. 윌트는 말없이 그 두 사람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어요. 그 말은 작지만 단호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서연 누나랑 로이 형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여기가요. 부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어머니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우린 너랑 떨어지기 싫은데. 윌트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치만 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가족도 잃고 싶지 않아요. 부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멀리 가진 않을게. 가까운 바다 어딘가에 머물며 지낼게.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와. 우리가 널 보러 올 수도 있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가끔은 꼭 우리한테도 안기러 와줘야 해. 그게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행복의 시간이니까. 윌트는 작게 웃었다. 알겠어요. 가끔이라도 볼 수 있다면 전 그걸로도 행복해요. 그는 부모를 꼭 안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게 늘어졌고 그 위로 오후의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바다바람이 창문을 지나가며 세 사람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은 북적였다. 주방에서 튀김 소리가 나고 윌트는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다. 등짝을 맞았다. 식탐은 어디 안 가는구나. 할머니의 쾅쾅한 목소리. 로이는 조용히 웃었고 서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왠지 모를 거리감과 가슴 먹먹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밤 그녀는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잘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여기에 있을게요. 서연은 윌트의 가족이 되었고 이곳이 익숙해졌지만 로이와 했던 어젯밤의 일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다. 밤이 내리고 있었다. 바람은 하루 종일 뜨거웠던 마당의 열기를 천천히 식히고 있었다. 식탁 위에 덜 치워진 접시들,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 그리고 부모님과 마주 앉아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다문 윌트의 옆모습. 서연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고개를 떨구었다. 작은 한숨이 테이블 위 남은 컵을 흔들었다. 난 어쩌지? 그 순간이었다. 로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말도 없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아 끌었다. 로이. 서연이 놀라 뒤따라가려다 몸을 멈칫했지만 로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마당을 가로질러 해변이 보이는 언덕 위까지.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모래가 발끝에 닿고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 드디어 로이가 멈춰섰다.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낮보다 깊었고 침묵은 너무 오래였다. 왜 나 피하는 거야? 서연은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 안 했잖아. 뭘? 무슨 말? 옆에 있어 달라고. 그 말 결국 안 했잖아. 로이는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냥 네가 스스로 선택하길 바랐어. 내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아팠어.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다정한 척하면서 결국엔 보내려는 거잖아. 그게 더 차가웠어. 로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너한테 자유를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난 네가 나 좀 이기적으로 원해줬으면 좋겠었어. 같이 있어줘. 그 한마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 순간 로이가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부드럽지도 천천히 하지도 않았다. 그건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넘쳐버린 그대로의 안음이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쉽지 않을 거야. 이곳에서의 생활이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세계는 언제 또 사라질지 몰라. 그래도 그는 한 발 물러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도 나랑 같이 있어줄래? 서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에 젖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게 설령 저 지하 동굴 속처럼 어둡고 좁은 곳이라도. 그녀가 그의 가슴팍에 이마를 기대며 속삭였다. 너랑 같이면 다 괜찮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별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모래 위엔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 그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밤 모든 걸 받아주는 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